스티커로 하나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연과 행의 구분이 단 하나라도 없으면 무슨 시라 한다? 산문시라 하죠.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시. 위에다가 아주 짤막하게 연이나 오어 행의 구분이 내가 없다. 딱 보니까 없다. 구분이 없는 그런 시가 보인다 하면은 그런 시는 산문시다 하면 되겠고, 이 산문시 이렇게, 이 산문시는 제일 많은 거는 우리 뭐 이제 들어봤겠지만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할 때 그 박두진 있죠. 총록파 시인 박두진,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그러니까 쭉 이어져요. 그냥 이제 행의 구분이 전혀 없어요. 박두진,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이 누구냐? 박용래? 네, 박용래라고 이 현대 시인, 이게 두 분이 대표적으로 이 이제 구분이 없는 요 시를 많이 쓰셨어요. 박용래 이렇게. 그러면 이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이 시 산문시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이제 파격적인 뭔가 이제 그 신선함 있죠, 그렇죠? 그 단조로움에서 벗어났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신선함. 그러니까 단조로움을 피했으니까, 단조로움이 뭐냐면 지루하고 따분한 거. 아주 단조롭고 따분하고 뭐 그런 시의 어떤 경향을 좀 이제 파괴적으로 부를 거야. 파괴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는 신선하다. 야, 저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치? 요 정도.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시를 한번 보면, 이번엔 반대로 리온이가 먼저 하고, 그다음 민영이가 또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했나? 이 두 줄만 읽어볼까요? 그쵸?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어딘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딸이 들어가면 보이는 마을. 자, 지금 두 번 마을을 반복했죠, 그치? 마을만 표시 한번 해볼까요? 마을. 그 다음에 이후에 두 번째 읽을 때 요 외딴집, 그 다음에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읽을 때 이 외딴집에 사는 노인, 이런 식으로 시적 대상이 점점 이제 좀 좁혀가요. 저기 외딴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중에서도, 마을 자체도 아주 첩첩산 중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 중에서도 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집이 있대요. 그다음 또 그 외딴 집에 갔더니 또 그 외딴 집 안에 살고 있는 노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뭔가 이제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그 이제 방식, 그다음에 시상을 펼쳐내는 방식이 뭐다? 아주 멀리에서 가까운 곳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치?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상 전개 방식. 시가 자신의 마음을,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펼쳐내는가를 보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펼쳐내고 있어요? 원경에서 멀리에서 가까운 곳으로 점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중요한 사람 바꿔도 돼요, 리오나. 네. 그래서 맨 위에 이 마을은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곳이에요. 너무 쌤이 조절은 잘 할게, 그치? 너무 막 해석 위주, 막 완전한 해석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작품과 작가에 대한 어떤 경향을 익히는 시간으로 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박용래 시인의 워루는 지금 딱 봐도 내가 막 빠르게 읽었다 하더라도 마을이 있는데 아주 막 이제 동떨어진 마을이야, 맞지? 저기 멀리서. 그러면 이게 뭐냐? 현대 문명, 현대와 관련된 뭐 도시 문명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곳과 동떨어진 곳에서 이 마을이 이제 위치해 있는데, 그 마을에서도 사이길에서 모래뚝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골의 향토적인 정감이 뭐냐면, 아까 리온이가 읽으면서 이제 나열했던 이 단어들이 뭐냐면 시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렇지? 시골이나 자연에서 이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쾌한 사람은 없거든, 그렇지?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거나 그래도 미소를 짓지 막 미간이 찌푸려지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향토적인 정감이라고 해.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느낌. 사람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간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 공수리 공수가 그것도 있어요. 그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땅으로 이제 우리가 썩어서 육체, 맞지? 우리가 묻혀서, 맞지? 땅에서 썩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향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전원적이다 이랬죠. 전원주택 할 때, 그치? 언제 어디서든 창문만 열면, 문만 열면 자연이 함께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그런 걸 전원이라고 해요. 전원적. 막 이렇게도 부르고. 자, 그래서 이 마을에 마지막에 이것도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명사형으로 종결했죠. 명사야 명사 맞지 마을은. 그러니까 뭐뭐 했다, 뭐뭐거나, 뭐뭐구나, 뭐뭐네 이런 식으로 뭔가 어간과 어미의 어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어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명사로 종결을 했어. 그러면 명사로 명사형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명사로 종결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난 그래서 오늘도 그곳에 가봄, 그곳에 감 이런 게 이제 명사형 종결이지, 그치? 진짜 명사는 아니고 명사형 어미 쓴 거. 근데 어쨌든 명사나 명사형이나 명사로 종결을 했을 때 효과는 뭐냐면 서술어보다는 말을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생략법이라고 해서 아예 말줄임표 6개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사로 말을 끝내는 건, 명사형이나 명사로 말을 끝내는 건 엄청난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운. 남는 시간, 여가 시간, 남는 공간, 여백, 남는 생각, 여운. 여운을 그때 말했지만 매번 말하지만 번역을 하면 impress in, 맞지? impress in. 뭐뭐에 뭐를 받다? 감명받다, 감동받다. 그래서 이 여운이라는 말은 감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거지, 그치? 마을, 하다 만 것 같은 느낌. 모래뚝, 아까 여기 허방다리도 있네, 맞지? 밑에 다리 이름인데 시골의 다리지, 그치? 시골에서나 볼 법한.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향토적인 정감. 자, 그리고 말투의 특징, 뭐뭐 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윤동주님의 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어체를 사용한다는 점. 자, 이 마을에서 그래요. 평화로운 마을이야. 산골짜기의 마을이지만 그래 평화로운 것 같아. 민영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래요? 갱속 같은. 갱석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릇거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등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꾸미진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가빛 깁니다. 이슥토록 밤이 이슥도 아까 또 나왔던 거죠. 밤이 깊도록 여기서는 밤이 깊도록 창문은 모가가 어떤 색깔이냐? 모가 본 적 있어요? 이제 약간 이제 원래는 막 안 익었을 때는 뭐 초록색도 띄다가 나중에는 아주 노란색, 약간 배 있죠, 배, 피럴의 배, 열매 배, 그 배 색깔 띄죠, 그렇죠? 약간 황토색 같은 거, 그렇지? 그러면은 창문이 모가빛이라는 거 우리 사극에서 볼 때 안에서 불 켜놨을 때, 그렇지? 안에서 그 호롱불 같은 거 켰을 때, 그렇지? 아니면 전구의 그 주황색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전구, 옛날 전구, 백열 전구 그런 빛도 되죠. 그러니까 노란 빛을 띠는데 일단 모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주황빛을 띱니다. 이러면 좀 약간 막 오렌지빛을 띱니다. 이러면 이질적이고 조금 이제 이 풍경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기에 모가는 과일이고 그 과일이 이제 가장 천연적인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빛깔도 그런 과일이나 재료나 천연의 자연의 그런 관련한 시어를 사용했다면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 그 안에서 무서워 저기 안에 들어가면 막 귀신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아주 따뜻한 포근하고 나도 한번 문 열어보고 할아버지 있는 곳에서 마치 뭐 이렇게 얻어먹고 막 얘기도 옛날 얘기도 듣고 그래 보고 싶다.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시상 전개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점. 그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점. 맨 처음에 마을이었고 점점 들어가서 그 마을 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집으로 들어갔어요. 꼴깍 이거 뭐지? 삼키는 꼴깍, 침을 꿀꺽 다 뭐야?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치? 그러면 이게 음성상징어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가 꼴깍 넘어갔다? 뭐가 꼴깍 넘어갔다? 꿀꺽 하면 원래 삼키는 건데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해가 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음성상징어, 의성어, 흉내내는 말을 사용한 건 일단 무슨 감을 주는 효과? 생동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무조건 우리 현대시겠지 뭐, 그치? 주로 현대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보면은 시조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쵸? 인비곤비, 님비곤비, 워렁중창 맞지? 뭐 천방지방, 지방천방 막 달려가서 저기 님이 왔나보다 해서 갔더니 상년에 갈가벗기 뭐 추추리 3대가 날 속여도다 할 때도 의성어, 의태어 많이 나와요. 생동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일단은 의성어의 음성상징어의 무조건 생동감, 현대시든 고전시든 아니면 고전 산문이든 현대 산문이 문학에서 흉내내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생동감을 주는 효과. 거북이가 그냥 가는 것보다 엉금엉금 갑니다. 뒤뚱뒤뚱 갑니다. 삐약삐약 노래합니다. 짹짹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감명 깊게 만들어주거나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효과. 그러면 일단 뭐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느냐. 해가 노릇꼬리가 해가 지면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쌤이 쓴 게 이제 요건데, 네, 죄송합니다. 뭐 미리 써놔갖고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다. 요걸 쓴 거고요. 나열을 했잖아요, 그렇죠? 열거법이고요. 그다음에 갱속 같은 요건 직유법이죠, 그렇죠? 이런 거 안 썼어요, 다 직유법. 갱이 뭐야, 갱? 탄광, 그렇지? 그 탄광, 아주 막 어두컴컴한 굴속 같은 그 탄광을 갱이라 하고요. 그냥 케이브의 동굴, 뭐 동굴도 갱이에요, 일종의, 그치? 그럼 갱속 같은 마을이라는 말은 좀 깊숙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좀 안으로 많이 들어갔다. 어두운 거라기보다는 좀 많이 들어갔다. 많이 이제 그 중심에서 멀어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아마 네, 요거 TV를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직유법 같은 얘기는 쓰지를 않았다는 점과, 네, 직유법은 아예 표시를 안 했다는 거, 이게 직유법. 여기도 직유법이죠, 그렇죠? 콩깍지 뭐 이런 거, 그렇지? 작고 아주 미세하고 초라한 거, 이것도 돼요. 그런 후미진 외딴 집. 그러면 여기에 누가 산다? 노인이 살고 있거든요. 시적 대상은 이 외딴 깊숙한 마을의 그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노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노인이 어떤 처지라는 거를 약간 이제 먼저 얘기하고, 아주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어떤 노인 한 분을 보러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태윤아, 여기 한번 읽어만 주시면. 좀 길다, 그렇지? 긴 밤입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수납으로 흘려내리는 지보라기 선생님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그 천하기 세다 나를 묻는 이름 모르세 새들을 묻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 딱 두 개네, 그치? 노인은, 야, 이런 거 있지. 뭐, 긴 밤입니다. 뭐, 시적 호용이겠죠? 긴 밤입니다. 야, 밤이 왜 길지? 밤이 길다라는 건 지루하니까 긴 거거든요. 외로우니까, 맞지? 이 노인의 처지가 매우 외롭고 쓸쓸하니까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죠. 긴 밤입니다. 밤이 길 수는 뭐 물리적인 거는 동짓날밖에 없겠죠, 그치? 야,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이분이 홀로 잠이 깨어서 출출한 나머지 오른쪽에 물을 깎는다, 고구마 깎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물을 깎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막 불쾌하진 않죠. 옛날 간식이에요. 아주 옛날 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치? 간식의 간식. 간식이라고 해봤자 뭐 과자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잖아요. 무 먹거나 고구마 먹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 깎고 고구마 깎아서 뭐해? 본인이 드시거나 뭐 아니면 어디다 쟁여두시거나, 그치? 그러면 이건 뭐냐? 노인이 할 일이, 좀 말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좀 무료하다, 좀 심심하시고 외로우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지? 노인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외로움이라 칩시다. 그럼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직접 제시했어요? 간접 제시했어요? 그만 이해하면 돼요.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보여준 거죠. 왜?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고 있던지. 그럼 뭐만 보여줘요? 내가 뭐뭐 할 거예요. 이 말투를 얘기하면 직접 그 사람의 행동만 보여줘요.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다시 하고, 그러면 그런 게 간접, 그치? 그래서 노인이 지금 막 이렇게 무도 깎고 고구마도 깎고 근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시나브로는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나브로 순 우리말.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이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박용훈님이 이제 아까 말한 이 주인공 박용래님의 그 시의 특징이 무한한 감수성. 그냥 하늘에 달 하나 떴는데 이 시를 지었대. 상상으로 자기 머릿속에 이제 작가 해도 되시겠다, 그렇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순 우리말의 보물 창고 뭐 이런 말도 뭐 얘기하시는데, 여기 많이는 없지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이 그 시나브로의 뜻이에요. 네, 시나브로가 무슨 뜻이냐 물으신다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풀려서 아주 조금씩. 그래서 순 우리말인데 원래 자주 사용하면 좋은 말인데, 그렇지? 뭐 가끔 이제 학원에서도 우리가 막 부모님한테 보낼 때 시나브로 아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면 조금씩 발전. 근데 이제 말이 시나브로 하면 왠지 막 좀 이상한 막 이제 욕처럼 들리거나 막 어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순 우리말, 좋은 우리말입니다. 자, 바람도 없는데 점점점 지푸라기를 묶어놓은 게 있어, 맞지? 그 지푸라기 묶어놓은 게 막 풀어지고, 그냥
그냥 시골 마을의 외딴 집에서 벌어질 법한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한 폭의 드라마 같은 영상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밑에 할아버지가 바깥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어떤 모르는 놈이 왔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 깎으면서, 그치? 자, 후루룩 후루룩 의성어 음성상징어, 그치? 이거는 또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치? 아까 했던 거네요, 그쵸? 음성상징어들이 좀 많이 사용됐고요. 생동감. 처맞기새 뭐 하냐면 이 무슨 소리였냐면 새가 날개를 그 지붕 위로 올라가갖고 그 할아버지 계신 그 집의 지붕에서 막 날개를 묻었다라는 게 이게 날개 속에 얼굴을 묻는 것도 되고요. 날개를 막 털어내는 행위도 돼요. 그러니까 새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푸덕푸덕 소리, 뭐 쥐 소리일 수도 있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너 워낙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립고 외롭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 소리마저 들리고 그 새가 날개를 막 짖는 소리도 들리니까 그 새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있더래요. 그 새들의 온기, 따뜻함을 생각합니다.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간접 제시하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소리도 막 들으면서 그러고 계시겠어. 그치? 외로움. 그 다음에 밑에 하나만, 마지막이다. 자, 이 두 줄만 동요를 한번 읽으시고 나머지 밑에 읽고 네, 클리어 해볼게요. 참 오래오래. 요거 있죠. 밭은 기침 있죠. 요것도 순 우리말이야. 밭은 기침은 아주 잔 기침 있죠. 콜록콜록 막 하는 거. 우리가 잠이 잘 안 들었을 때 이 밭은 기침이 나겠지, 그치? 좀 약간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 밭은 기침은 아직 노인이 잠을 못 이루신 걸 뜻하는 말이에요. 요 잔 기침, 아직 잠을 안 주무신다, 잠이 들지 않으셨다.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 그러면 그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무슨 뜻? 진짜 깊은 잠에 드셨을 때, 이제 노인도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조용한 방의 분위기, 이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것이라면, 없는 그 시간이라면 벽 속에서 겨울에 귀뚜라미는 웁니다. 여기 이제 계절도 나왔다, 그치? 계절 겨울에, 그치? 그 다음에 귀뚜라미도 한번 밑줄을 한 번만 그어주시고, 자, 귀뚜라미가 울지요, 때를 지요,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야, 풀벌레 소리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겨울이고, 그러면 귀뚜라미가 우는 건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귀뚜라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오늘 눈도 내리네, 야 우리 합창 한번 하자, 귀뚜루귀뚜루 하는데 이 화자의 귀에는 운다라고 했지, 그치? 자, 뭘 했다? 화자의 감정을 그 귀뚜라미 안에 넣었죠, 그쵸?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그치? 그래서 혹시라도 두 번째 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로 고전시에도 엄청 많아요, 그쵸? 감정이입 엄청 많죠. 화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들이 감정은 더 잘 알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아프고 이렇게 감정이 어떤 사물에, 화자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이 어떤 사물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사람 빼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감정이입이다 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나중에 좀만 더 시간 지나면 또 뒤에서 객관적 상관물 얘기도 또 해줄게요, 그쵸? 감정이입이 되면 화자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하는 효과가 생기겠지, 그치? 귀뚜라미가 울고 있대. 화자도 울고 싶으니까. 화자도 지금 쓸쓸하고 외롭고 뭐 약간 그런 부정적인 감정, 약간은 이제 안 좋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물어볼게. 울지요 했잖아. 때를 지어 옵니다. 또 더 나가서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자, 정도를 생각해봐. 때를 지어서 맨 처음에 귀뚜라미가 울었어. 근데 한 마리가 아니야. 여러 마리가 때 지어서 울고 있어. 근데 어떻게 우나면 벽이 무너지라고 울고 있어. 그 정도나 의미가 세지고 있죠. 더 세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밑에 보면 알겠지만 분량도 좀 더 길어졌어요. 벽이 무너지라고, 때를 지어 네 글자, 벽이 무너지라고. 귀뚜라미는 뭐 할 때 걔는 어차피 주어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귀뚜라미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귀뚜라미는 때를 지어옵니다. 귀뚜라미는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다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냥 분량도 늘어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지? 분량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커지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방법. 나의 소원은 독립이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이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하고도 자주적인 독립이요. 이게 점점점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 그치? 전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우주에서 이런 거 다 뭐예요? 점층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분량이 길어지는 거, 개념이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 다 점층이라 할 수 있는데 뭘 강조했다?
웁니다가 지금 계속 운다라는 거잖아 결국엔. 그치? 그러니까 노인이 그 귀뚜라미의 마음과 닮았다고 친다면 아마 노인은 역시 외롭고 힘들고 울고 싶은 것 같아. 그치? 그 귀뚜라미의 마음이랑 똑같을 것 같아. 그걸 무려 3번이나 반복했고 도드라지게 만들었으니까 부각의 효과가 있는 거겠지. 그치? 외로움을 부각했다. 배경이나 아니면 시어가 그 다음에 감정입이나 객관적 상관물 등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를 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의태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의태어. 그치? 음성 상징어죠. 펄펄 눈이 옵니다. 펄펄이 소리가 나지는 않겠지. 그치?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옛날 문이죠. 그쵸? 거기에 쫙 뭐가 돋아와요? 깜깜하니까 거기 달이 뜨면 엄청나게 환하거든. 그치? 이 달이 옛날 전기도 없고 마치 아주 희미한 촛불에 의존하는 그 집안에 떴다고 하면 바깥에서 이렇게 비출 거야. 그치? 환한 빛이. 그럼 이때 이 월훈 하면서 종교를 했죠. 월훈은 아까 말했죠. 명사인데 명사로 종교하거나 명사형으로 종교하면 아까 뭐랬냐면 여운을 준다고 그랬거든. 그치? 그럼 여운은 뺀 거는 한 번 더 그냥 언급을 하긴 하되 네, 이렇게 피로감을 좀 줄여야겠죠. 그쵸? 언급이 아니라 네. 저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여운 형성한다. 이 여운 쓰려고 여운을 주고 외로움의 깊이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 이게 간단하게 시를 봤지만 이번에는 같이 있는 걸 한번 보면 좋은데. 그치? 고난이도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풀고 나중에 수정 한번 해보세요. 4번을 한번 해볼래요? 4번 문제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과 니은 흰바람벽. 니은이 어디 있냐? 창호지 문살. 뭐 고난도인데 뭐 그치?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고. 시상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나 시선인데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느냐. 배경.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봤나요? 일단 쭉 읽어보면은 흰 바람벽은 화자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것도 맞고요. 구체적인 대상을 연상하게도 했죠. 어머니도 떠올렸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올렸어요. 그렇죠? 뭐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거나, 그치?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시상이 투영되는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은 맞겠다, 그치? 화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니은이 문제네, 그치? 니은 창호지 문살에 월운이 돋아온다. 이 마지막에 할아버지 계신 곳. 화자의 현재 정서를 나타낸다. 내면에 존재하는 무슨 추억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게 했다도 없어요. 추정은 가능한데 누군가를 뭐 그리워한다거나, 근데 그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1번, 4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시상이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나 시선이 뭔가 투영되는, 뭔가 반영된 역할을 하고 있다. 얘는 어느 정도 좀 맞아 보이죠? 화자의 현재 정서가 이 창호지 문사라고 관련이 있느냐, 여기가 이제 조금 약간 애매한데, 여기 보면은 월운이 창호지 문살에 돋는 건 투명하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집의 그 초가집이나 뭐 옛날 집에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지, 이 자체로 감정이라고 하기엔 곤란하지, 좀 부족하지, 그치?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제 이 실제 문제이긴 한데, 기출 문제이긴 한데 요거를 많이 썼었어요. 화자의 현재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창호지 문살 자체는
감정이라는 게 좀 모자라 보입니다. 거기에 돋는 월훈, 그래야지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게 나오면 되는데, 그치? 그래서 얘보다는 이제 투영되는 배경 역할을 하고 있다. 2번이 좀 가까워 보이고요. 뭐 아까 아니라고 했고요. 뭐 내적 갈등을 심한데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아마 2번이 맞는 표현 같아요. 나머지도 이제 뭐 고난이도라고 했지만 이제 고난이도가 아니라 많이 틀린 문제를 고난이도라고 해요. 이번에 이번 주차 때 너희들이 풀고 있는 그 클리닉도 아니다. 2학년 거지. 2학년 걸 보면 76점이거든. 원점수 컷이 76점인데 재작년에 선배들이 봤던 2학년 때 봤던 너희들 윗선배들이 2학년 때 봤던 그 시험인데, 자 마지막 하나만 현대시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시. 네, 마음은 뭐 좀 욕심은 있는데 일단 한번 참 넘겨보실래요? 금방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15회 이상 출제 작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용학 시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15회 이상,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1994년부터 2026학년도까지, 그치? 작년 11월 달까지 이 수능에서 출제된 거 빼고 수능 플러스 6월, 9월 모의고사까지 포함 평가 모의고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수능 특강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분도 많이 못지않게 많이 보이시는 분인데, 오른쪽에 김종길이라는 분은 여기 밑에 5회 이상 이렇게 빈도수로 또 한번 이제 좀 어느 정도 살펴봤고, 이 이용학 시인은 뭐 윤동주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아닐까.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밀무역을 하다 돌아가셨어. 실제 이용학 시인에. 그래갖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임종하셨으면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아버지 돌아가셨어. 가족들이 한 막 7, 8명이 돼. 막 7남매, 8남매나 돼. 엄마도 계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울어요? 아빠 옆에 돌아가셨으니까 침대에서 또 누워서 돌아가셨어. 막 울어야 돼. 막 소리 내서 울잖아요. 근데 아무도 소리 내서 안 울어요. 이렇게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곳에 그냥 숨죽여서 그러니까 우는 것도 제대로 못해. 아버지가 밀무역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편안하게 못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것도. 그 속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소리는 들리는 거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 가족들은 흐느껴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는데 그 풀벌레 소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비참한 그 가족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야. 그 유명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학 씨의 낡은 집, 여기 옛날에 털보네가 살았는데 그 털보네도 밤에 야반도주를 했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다 일제강점기야. 그 다음에 오랑캐꽃, 요거는 뭐 시험 범위 있었는데 내 쌤이 이런 거 이 사진도 옛날에 준비해. 이게 제비꽃인데 제비꽃이 막 초등학교 때 막 동요로 부르지 않았어요? 쌤도 막 들어보면 많이 들어봤는데 예쁘거든. 근데 이걸 보고 이 감수성 풍부한 이용학 씨는 이 오랑캐 청나라 그 사람을 떠올린 거야. 그래서 제목도 오랑캐 꽃인데 왜 제비꽃이라는 이 이쁜 꽃이 이름이 오랑캐 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지막에 뭐 전라도 가시네, 우라지로 가까운 항구에서 너무나 많이 나온 작품들이어 갖고 다수의 작품으로 얘기하면 윤동주 못지 않거든요. 이육사 윤동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용학 시인. 잘 어려워하면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꼽아봤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리 위에서를 오늘 배울 거고, 이분은 이제 일단 여기 키워드가 또 몇 개 키워드만, 일단 이용학 시인, 이용학 좀 특이하잖아, 그치? 일제강점기고 소금장수 아빠야. 아까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근데 가족들이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 밀무역이라서 그래요. 함경도 지역에서 오른쪽 동북 지역에서 국경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밀무역을 하셨어. 나라에서 금지하는 그런 무역을 했어. 목숨 걸고 이제 처자식들을 위해서. 30년대 시인이고요. 유이민. 야, 동북 쪽에 사셨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간도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정든 고향 땅과 집을 뺏기고 저 간도나 만주나 연해주로 막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 유이민이에요. 그리고 유이민의 삶과 아픔, 북방의 정서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백석 시인도 못지않은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 잘 구사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완전 찐 북방, 함경도 평안도, 특히 함경도 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백석 시인은 모던보이, 세련된 아주 정겨운 가족, 따뜻한 가족의 뭐 이런 걸 쓰셨다면 이 이용학 시인은 완전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이셔요. 아주 처절하게, 아까 말했지만 목숨 걸고 이제 밀무역을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못지않게 불안과 막 두려움에 떨면서
아빠 잡혀가면 다 끝장이거든, 그치? 그런 위험 속에서 사셨던 그런 이제 삶 때문에 시가 조금 약간 처절하고 약간 투박하고 거칠 수도 있고 욕설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차가운 그런 특징을 가졌어요. 리얼리즘 시라고 해요. 백석 시인은 너무 낭만적이지만 이용학 시인은 아주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스토리, 선생님의 컨셉이 또 스토리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 1988년도에 우리나라 뭔 일이 있었죠? 88년도 1987 딱 쳤더니 갑자기 맞지? 뭐 갑자기 쓰러진 우리 박종철님 서울대학교 생이신데 그 고문 당하다 돌아가셨잖아, 그쵸? 물고문 당하다가. 그리고 너희들 알고 있는 그 6월 민주화 항쟁 이한열 열사 연세대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최루탄 맞아서 쓰러지신 분 막 그거 일어나고 노태우 그때 그분이 이제 그래서 직선제를 하겠다. 직접 국민들이 투표하는 대통령 뽑게 해주겠다. 그 즈음이 요때인데 일단은 요 88년도는 올림픽이 있었을 때잖아, 그치? 우리 서울 올림픽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아직도 이제 군부 독재가 있었던 마지막 끝무렵인데 이때 가장 많이 뭔가 사회 이슈는 이념의 대립이에요, 그렇죠? 전두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뭔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뭘로 취급하는 거야? 빨갱이, 간첩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제일 쉬우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요, 저 새끼 저 빨갱이야, 자 잡아. 그러니까 막 이념을 씌우는 거지.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올림픽도 있고 막 그래서 납북당한 작가들, 그러니까 납치당한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백석 시인도 약간 납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유명한 인사들을 남쪽으로 안내 보내고 좋은 사람들, 뭐 과학자들, 이 사람들 여기다 북한에다 놔두는 거지. 그 납북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북쪽과 친한 사람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빨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쓴 문학은 절대 안 돼. 다루는 것도 안 되고 말하지도 마. 같이 그 사람의 작가 이름을 말하고 작가의 그 작품을 말하는 그 즉시 난 빨갱이야. 이용학 시인도 납북당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이용학 시인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제 뭐 그랬는데 그걸 해금 조치, 해제, 그 금지를 모두 해제했어요. 그 더 웃긴 거는 더 소름 돋는 건 그때 이걸 해금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인협회 회장님이 요 옆에 계신 김종길님이에요. 좀 약간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죠. 지금 이거는 100% 쌤이 그냥 이렇게 쌤의 지식에 의존해서 나오는 이제 썰이니까 맞지? 네, 뭐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집이 그걸 놔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들 알고 있는 요거만 참고 JGD 정지용 시인 있죠, 그렇죠? 백석 시인도 마찬가지고요. 백석 시인 아까 북한에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북쪽에 남아 있으면 다 빨갱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이때 해제된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안 되고, 야 백석 시인 못해. 백땡 말하더라도 정지용 안 되고 정지땡. 그래 뭐 이렇게 김기림 시인이거든요. 소설가도 있어요. 이태준, 우리 저기 줄로 유명하고 눈길 뭐 이런 거 쓰시는 분 이청준, 이태준. 그다음에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 일일 박태원. 우리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야. 이분도 월북하셨다고. 월북인지 그러니까 다 뭐 헷갈려. 월북은 자기가 스스로 북한으로 간 거고요. 납북은 끌려간 거니까. 자, 뭐 근데 다 똑같은 취급을 했으니까 북한으로 가 있으니까. 폭명이님 그다음에 너희 카프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그러니까 그래 예술인들이 뭉친 건데 사회주의 막 이념 가진 사람들. 어쨌든 결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원래 못 볼 뻔했어. 우리가 배우지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해금 조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용학님은 진짜 단연합권. 이런 분이 있었다고? 이런 분이 이런 시가 이렇게 잊혀질 뻔하고 이렇게 묻혀질 뻔했다고 극찬을 받은 그런 리얼리즘의 시 이용학님의 시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학적인 것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또 더 덧붙이자면 마지막 첨언을 덧붙이자면 우리 평가원의 그 수능 출제위원, 특히 국어 영역을 다루는 이제 그 출제위원 중에 이제 국문과 교수님이 제일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문과와 그 문창과 교수님 중에는 이런 인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호하는 그런 작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미삼아 15회 이상 출제 이런 거 가지만 반드시 그런 게 작용하고 있다. 비리 이런 게 아니라 태생부터 내 스승님이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잘 담아낸 작가가 이런 작가야. 이런 게
진짜 객관적으로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학 시인도 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지만 우리 수능에 빈번하게 출제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리 위에서만 빨리 보고 자 밑에 한번 1년, 2년, 3년 있으니까 역시 똑같이 반대로 동현이가 1년, 그 다음에 태윤이가 2년, 그 다음에 리온이가 3년,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려가서 여기 할 때 여기 좀 많은 거, 그 다음에 민영이가 읽고 나머지 내가 읽고 끝 해볼게요. 12시 반에 끝납니다. 자 한번 읽으실래요, 동현아? 요 누나는 하면은 이제 행이 한 행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 도드라지지가 못해요. 맞죠? 이렇게 자리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뭔 내용이냐면 바람이 거센 밤, 바람하고 거세다 하면은 아까 이용학 시인 떠올리는 거 뭐요? 아버지가 막 불안한, 맞지? 그 목숨을 걸고 미음무역을 하셨어, 그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루하루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에요, 그쵸? 일제에게 걸리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온통 다 뺏기고. 자, 바람이 거센 밤인데다가요. 키워드를 우리가 보면 밤인데다가요. 바람이 그냥 부는 것도 아니고 거세게 불고 있대요, 그쵸? 그럼 뭐 떠올리면 돼요? 이 화자가 느끼는 고통과 시련. 특히 이 화자의 가족들이라고 하면 돼요. 지금 누나 나왔잖아, 그치? 자, 몇 번이고 계속 꺼지더래요. 장명등, 혜쌤이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장명등인데 지금 다 왕릉에 있는 장명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 이것도 장명등 맞는데 등불 켜는 거야, 여기 안에다 등불을 이렇게 켜는 거야, 켜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 집에서의 장명등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좀 초라하고 좀 더 보잘것 없을 거예요. 근데 장명등을 내가 분명히 검색을 장명등을 했는데 다 왕릉에 있는 장명등이 일단 우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등불을 켜놓는 거야. 촛불 같은 걸 켜놓는 건데 대신 바람이 불면 너무 속절없는 거야. 그냥 다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면은 다 꺼지는 거야. 이게 지금 계속 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이 남매가 이제 그 중에서도 누나가 자기도 키도 작고 막 아직도 어린데 그래도 누나라고 이 꺼지는 장명등을 이제 계속 켜놔야지 이제 뭐 바깥에서 뭐 식별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좀 이렇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고 남매가 어떤 상자를 밟고 키가 작으니까 그랬겠죠. 몇 번이고 계속 새로 밝혔대요. 그럼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대다수의 장명등은 가리는 것도 있고 제대로 구실을 했을 텐데 그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았을 텐데 이 남매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 다 깨지고 부서진 그런 장명등에 불을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아주 힘겨운 고달픈 삶 이래도 돼요. 대신 언제야? 어렸을 때야? 아니면 컸을 때야? 어렸을 때. 고달픈 유년 어린 시절 차일드후드 그냥 어린 시절이라 해도 돼요. 아주 고단하고 힘들고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누가 없어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키시면 되잖아요. 상자 안 밟고 가 이렇게 위험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없다? 옆에? 어른이 없다. 그치? 부모님의 부재예요. 그쵸? 어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어린 남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먹고 살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거죠. 누나는 따로 표시만 해볼게요. 이렇게 가족이 나오거나 사람이 나오거나 중요한 언급을 했을 때 그 기억이 추억이 지금 따뜻하잖아요. 좋은 기억이잖아요. 자, 그리움의 대상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유년 시절이고 어린 시절인데 그때 누나가 이렇게 했어. 이 누나는 이 화자에게 있어서 추억하는 그 대상이고 그리워하는 대상이고 예를 들어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대상 사랑의 대상 애정의 대상. 누나가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별이 많은 밤은 무서우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나 별 보고 싶어. 지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순수함이잖아. 그치? 근데 무섭다 여기가 핵심이죠. 그쵸? 어린 남매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기억은 두려움과 공포의 기억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섭대요. 누가 올까봐 무섭고 귀신이 나타날까 무섭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치? 자, 화자의 유년시를 회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수집이 나오는데 이 국수집이 어렸을 때 엄마가 국수를 거기서 마시고 막 하셨나 봐. 그러니까 운영하셨다 해도 되고요. 거기서 일하셨다 해도 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태윤아 읽어줄래요? 세 줄만.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나도 어려서는 국수집 안. 저기 제목이 다리 위에서죠, 그쵸? 자, 다리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다리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게 만드는 무슨 체? 아이아이어이. 커넥트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그치?
추억의 매개체 해도 되고요.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 어른이 된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다리 위에서 옛날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예요. 이때 자 화자의 정서가 완전 직접 제시 또 됐네, 그치? 뭐지? 여기 나왔네요. 그리워진다. 화자의 정서, 그리움. 그치? 주된 정서. 어렸을 때 나는 어디 아이였대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국수집에서 일을 하셨대요. 풍족한 삶은 절대 아니에요. 그쵸? 고단하고 가난한 삶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리온이가 이것만 읽어볼래요?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좀 약간 좀 슬프네요. 그쵸? 단오도 설도 아닌 여기 가을철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좀 이제 계절적인 배경 필요한 거는 좀 표시를 해보고, 가을 하면 뭐냐? 풀벌레가 우는 가을철 했죠? 화자의 정서와 좀 관련이 있어요. 가을 하면 이미지 어떤 이미지? 네, 맨 처음에 여기 하나는 쓸쓸함, 맞지? 뭐 당연히 쓸쓸함 먼저 나오고요. 쓸쓸한 계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무슨 음이라고 했으니까 예상했겠지만 고독함, 외로움, 맞지? 고독하면 안 되니까 외로움, 쓸쓸함과 외로움의 계절이에요. 그런 날에 자 밑에 보면 화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버지 제삿날만 딱 하루만 일을 쉬고 364일 어른처럼 곡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 어른을 흉내냈다 이런 뜻인데, 하루만 일을 쉬었다는 거는 일단 나머지 날들은 일을 하는데 364일은 일을 했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첫 번째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364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다 조금씩 커도 얼마나 이 슬프고 고달팠는지를,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삿날만 일을 쉬고, 그러니까 힘든 거 맞죠, 그쵸? 1년 365일 중에서 아빠 제삿날, 아빠 돌아가신 날 그날 하루만 일을 쉬었대요. 그러니까 힘든 거 맞잖아요, 그쵸?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곡을 하는데 어른처럼 했다. 이 굳이 왜 어른처럼이라는 말을 썼냐면, 그러니까 이게 더 비극적이죠.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거예요. 아직 그 슬픔의 크기를 그냥 마냥 슬픈 건 맞는데 아직 잘 모르는 나이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일단 비극, 아주 비극적이고 더 비참한 상황을 강조한 거예요. 비참하다, 비극적이다, 그치? 어린 아이가 겪는 그런 슬픔의 크기를 우리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른처럼 곡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막 좀 약간 눈물 나게 만드는 거지. 어린이가 이제 슬픈 건 맞는데 막 엄마가 막 이제 주변에 친척이 막 울고 막 그런 곡을 하시니까 자기도 따라한 거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런 장면을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막 엉엉 우는데 나도 슬프긴 한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막 이렇게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흉내낸 거네, 그렇지? 그래서 흉내낸 거. 마지막 하나가 마지막 하나 해도 되죠, 그렇죠? 책은 꼭 지금 안 나왔으면 저기 종교 수업 시간에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29분 30분이 돼버렸는데 죄송해요. 3분 내로 끝내볼게요. 여기에 성탄제만 이렇게 제목이 성탄제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탄제 하면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 이렇게만 한 번만 적어볼까요? 네, 펜이 좀 맛이 갔네요. 또 아버지의 희생, 그 다음에 헌신, 뭐 그런 사랑. 네, 펜도 안 도와주네요 오늘, 그렇죠?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한테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예수님 하면 기독교에서 보편적인 사랑, 인류의 원수가 내 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치라고 해라. 이웃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런 사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성탄제는 어렸을 때 이분이 이제 심각한 홍열을 그 열이 막 심하게 40도가 넘었어. 우리는 요즘에 해열제 먹고 항생제 있는데 얘는 헬렌 켈러 아시나요? 헬렌 켈러는 2살 땐가 막 그게 왔잖아. 이미 언어를 습득한 사람과 아직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열이 올라서 귀가 청각이 망가지고 이게 말하는 언어 능력이 상실되면 진짜 곤란한 거지. 그 눈이 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눈이 멀고 귀가 막 멀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 헬렌 켈러 너무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진짜 말도 못하시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런 건데 이분은 다행히 소년 때 6살 땐가 이게 갑자기 막 열이 막 심하게 온 거야. 40년대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시골에서 의사가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고 뭐 약국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밑에 보면은 산수유 열매를 따오신 거예요. 해열제 역할을 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눈길 속에서 그 눈 속에서 그 빨간 산수 열매를 찾는 진짜 개고생하셨을 거 위험하기도 했을 거고요. 고립될 수도 있고 고난될 수도 있고 조난될 수도 있고 그 산수 열매를 찾아와서 어린 아들을 그 열을 낮추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때가 겨울인데 12월 25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자신의 그런 희생 헌신 이것을 발휘하셔서 나에게 가져오신 그 산수 열매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혹시 진정한 성탄제가 아니었을까?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희생적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셨을 때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쌤이 오늘은 좀 못했다 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뒤에 이제 문제들은 한번 일단 풀어는 보시되 오늘 한 거에 뒤에 있죠, 그렇죠? 풀어보시되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쌤이